이게 네. 챗 GPT 3.0이 지금 대중에 공개된 게 2022년 말이었잖아요. 그쵸. 이제 1년 조금 넘었죠. 아니 1년 사이에 미친 거죠 세상이. 이거 한 24년, 25년 되면 어쩔 거야. 네, 그래서 제가 책 앞에 넣어놨는데 10년 이상 있어야지 일어날 일이 단 몇 달 만에 일어났고 그러니까. 저도 10년 이상 계속 IT 쪽을 방송도 해오고 분석도 해왔지만 정말 와 이거 모든 회사들이 연구실에서 가둬놨던 걸 한 번에 다 푸나? 라고 할 정도로 그죠. 짜고 한 것처럼. 네, 정말 2023년은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도 이런 생성형 AI의 좀 붐업, 원년. 네, 마치 아이폰 처음 나오고 스마트폰 앱이 쏟아졌던 것 같은 그런 시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젠슨 왕, 엔비디아의 그 젠슨 왕이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은 AI의 아이폰 모먼트다. 네, 그래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지금 AI가 폭발하고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정말로 이 패권이 달라질 것이다.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앱스토어라는 게 생기고 나서 카카오 같은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했고 그쵸. 배달의 민족 같은 회사가 생겼잖아요.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투자할 때도 네. AI 관련해서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이거 시대에 못 쫓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024년엔 그럼 어떤 쪽의 기술이 좀 화두가 될 것이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상 만드는 쪽이 좀 임팩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몇몇 회사들이 지금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들을 받고 있는데 놀라운 건 그런 데들이 인원이 10명이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저는 너무 놀라요. 막 스탠포드 중퇴하고 자기가 좀 만들어 보겠다 이래서 두세 명이 만든 건데 그런 게 막 지금 미국에서 막 수백억, 수천억 투자받는 회사들도 있고 대부분 이제 글자를 넣었을 때 영상을 만들거나 아까처럼 오히려 전문가들이 쓰는 툴에 붙어가는. 결국에는 이게 이제 1년 동안은 놀라움이었다고 치면 2024년에는 놀라움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의 일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전문적인 영역에도 이게 들어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받는 시기가 2024년일 거고요. 그 안에서 마치 처음에 앱이 막 수백 개, 수천 개 나오다가 지금은 우리가 쓰는 앱이 몇 개 없잖아요. 네. 그런 형태들로 좀 정리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쓰기 제일 좋은 적기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적자를 감내하고서라도 엄청나게 무료 서비스를 지금 풀고 있어요. 근데 이 안에서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마치 말씀드렸던 앱이 수백 개, 수천 개가 공짜였다가 어느 순간 뭐 광고가 많이 붙거나 유료가 되거나 없어지는 회사들 생기고 이제 정리가 되잖아요. 네. 그런 기간이 아마 2024년 초반일 것 같아요. 1에서 6월 사이. 그럼 지금 우리는 최대한 많은 걸 써보고 이거를 우리가 실제로 유료화됐을 때도 써볼 만한 거인가라는 걸 나의 손에 맞는 걸 몇 개를 지금 정해야겠죠. 그 안에서 내가 워크플로우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내 일에서 AI가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해서 내 일의 이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렇게 하면 10시간 걸릴 일을 어떻게 하면 2시간에 줄일 것인가. 하지만 2시간은 꼭 필요해요. 사람이 들어가야 되고 사람이 오더를 줘야 되거든요. 그럼 그런 식의 것들을 잘하는 사람들은 같은 시간에도 쉽게 말해서 효율성이 4-5배 늘어나는 이런 것들이 뭐 2024년 상반기 안에 결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일을 빼앗기느냐, 일의 주인이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해봐야 된다. 그래서 네. 저희도 뭐 동영상 편집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이제 편집 툴들이 이제 생겨나더라고요. 네. AI 기능들이 덧붙여져 있고 그래서 최대한 저희도 활용을 해보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거를 활용을 잘 하는 사람과 이것 때문에 일자리를 빼앗기는 사람으로 이제는 양분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뭐 트위터에서도 상당히 유명한 말이고 아마 대부분 이 AI 강의하시는 분들이 요즘 제일 많이 하시는 말인데 결론으로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뺏진 않아요. 하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자리는 뺏을 수 있어요. 김덕진 소장님 같은 사람이. 저는 뺏기지 않게 여러분들께 최대한 많은 걸 풀어드리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저 혼자 알면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최대한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많이 써보시라고. 그래서 꼭 이거를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도 빨리 격차가 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누구나 조금만 노력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한 가지 툴이라도 저 따라서라도 상관없으니까 꼭 써보시고 얘가 여기까지 할 수 있구나. 이건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이걸 하면 되겠구나라는 거를 꼭 아시고 그 안에서 어떤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얼마 전부터 사실 이게 김덕진 소장님 책을 보고 나서 챗 GPT-4 유료 결제를 해서 쓰고 있고 달리를 통해서 약간 썸네일에 필요한 것도 좀 만들어서 생성해서 쓰고 있고 정도까지 해봤는데
이건 거의 뭐 그냥 인천 앞바다에서 사이다 정도 뜬 그거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될까? 하지 말고 그냥 해보세요. 그럼 되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일하는 프로세스대로 GPT한테도 이거 돼? 안 돼라는 걸 그냥 다 넣어보세요. 다 넣어보세요. 뭐 예를 들면 내가 공부하는 학술에 대한 연구, 뭐 전문적인 것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질문하는지 모르겠잖아요.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내가 이런 걸 너한테 시키고 싶은데 어떤 순서대로 시키면 되겠니? 어떤 순서대로 질문하면 네가 나한테 답변 잘해줄 거니? 마지막에 센스 있게 커피 한 잔 사줄게. 이렇게 해두면 아까처럼 얘가 답변해주는 것도 볼 수 있죠. 애 키우는 분들은 다들 그 고민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나? 네. 영어도 뭐 이제는 실시간 번역, 통역 다 되고 이제는 뭐 그런 이어폰도 나온다면서요. 실시간으로 통역까지 해주는 거. 심지어 예전에 그 아이로봇이라고 하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윌 스미스가 로봇이 그림을 그릴 줄 아냐고 음악을 창작할 줄 아냐. 그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없었던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이 완전 바뀌어서 피아노도 칠 수 있고 작곡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 고민이 되는 거죠. 이제 애들한테 뭘 어떻게 가르쳐야 되나. 근데 당장 해야 될 건 애들한테 챗 GPT를 통해서 질문을 잘 하는 거. 논리적으로 먼저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이 AI를 활용하는 방법. 네. 그 교육과 관련돼서 조금 잠깐 얘기를 드리면 두 가지 관점을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아까처럼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는 거에서 그럼 우리가 보통 AI가 창작을 하는 거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논란이 있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거는 기술 관점에서 보면 창작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얘가 잘하는 건 패턴에 맞춰서 기존에 있던 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작이라고 하면 패턴도 있지만 내가 이 의도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AI가 만드는 작품들은 의도가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최근에 현대미술로 넘어오면서 현대미술은 그림 작품도 중요하지만 그 작품 안에는 함의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물감 찍 뿌려놓은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어떤 의미다. 그렇죠. 근데 그 의미를 설명하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를 얘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의미는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있는 문장에서의 붙여놓는 거죠.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글자를 붙여서 의미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창작이냐라고 하는 것에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나중에 되면 정말 예술가 중에서도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몸값은 지금보다 100배, 1000배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AI를 활용한 예술가들이 아니에요? 아니요. 오히려 AI를 완전히 활용하지 않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AI랑 함께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은 화풍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원천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나중엔 이 화풍 자체가 엄청난 저작권이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이게 논란이 되고 있지만 몇 년 지나면. 왜냐면 그거를 AI가 다 학습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AI가 고흐의 화풍으로 그림 그려줘 하면 다 그려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근데 이건 뭐랑 좀 비슷하다고 보냐면 모나리자의 원본을 그린 게 있고 원본이 있고 비슷한 모조품이 있잖아요. 모조품 지금도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러 거기까지 갈까요? 결국 인간이 만드는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건 누군가가 주지 못하는 그런 끌림과 내용과 그거에 대한 해석이 있고 거기에 대한 어떤 내러티브가 있거든요. 결국엔 그런 내러티브를 소유할 수 있는 몇몇의 사람들은 오히려 예술은 더 대중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성형 AI가 만든 게 꽤 그렇다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아주 저렴해지겠죠. 근데 그 안에서 뭔가 값어치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되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로 예술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비슷하게 이 미래학자 중에 얘기하신 게 어떤 분이 있냐면 요즘에 농산물에서 상당히 이슈가 되는 게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고 막 이러다 보니까 향후에는 우리가 뭐 밥이나 식량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저 되게 임팩트 있는 얘기를 들었는데 나중에 되면 정말 우리가 스마트팜처럼 논이 아닌 그런 실험실에서 쌀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가 되면 오히려 땅에서 만든 그 농업물이 엄청 귀해질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식의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또 미식을 하잖아요. 그쯤 되면 이 쌀에서 나는 흙냄새가 있는 쌀과 그렇지 않은 쌀 이런 걸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이 생기면 예를 들면 일주일에 6일은 혹은 한 달에 30일은 이런 스마트 농장에서 만든 쌀을 먹다가 하루는 그런 정말 명품 쌀이라고 하는 것들을 먹으면서 미식을 즐기는 평택쌀 뭐 그런 거죠. 이제 그런 형태로 이게 진화할 수 있다. 근데 저는 예술도 좀 비슷한 개념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그럼 교육 관점에서 AI가 이렇게 됐을 때 교육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교육이 근원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고대 그리스에서 원래 education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을 때 그 education의 어원을 좀 보면 그게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게 원래 교육의 원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잠재력을. 네, 그렇죠. 그 교육의 education이라는 말의 어원을 뜯어보면 그 어원이 밖으로 끄집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교육은 넣는 게 아니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끄집어내 주는 거예요. 주입식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끄집어내 원래 주는 거다. 그래서 예전에 고대 그리스나 이제 고대 시대, 중세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한 명을 교육을 할 때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이 4-5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어떻게 봤냐면 얘한테 구술로 시켜요. 뭐냐면 너 지금까지 배운 거 네가 한번 설명해봐. 발표. 네, 그럼 발표를 하는데 한 가지만 여러 종류를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 철학 선생님, 미술 선생님 이런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제대로 그것에서 얘기할 때까지 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하면 그래 넌 이제 공부를 한 거야라고 한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와. 맞춤형 교육이고 끄집어내는 교육이고 그런 거죠. 근데 이게 바뀐 게 산업혁명 때입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 때는 집어넣는 교육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교육자가 아니라 노동자, 딱 표준화되어 있는 어느 정도 일을 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빨리. 그 다음부터 이제 집어넣는 교육을 했던 거예요. 찍어내는 거. 그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그때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AI가 이 사람에게 맞출 수 있는 교육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질문도 할 수 있고, 답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맞춤 컨텐츠도 줄 수 있고. 그럼 그땐 뭐가 중요하냐? 교육을 끄집어낼 수 있게 하는 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끄집어내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것에서 가장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문을 하는 능력. 내가 오히려 제대로 안다라고 하면 답변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문하고 대화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스라엘의 하브루타도 그런 방식이고 또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자기가 아는 걸 누구한테 가르치면서 공부를 되게 잘하잖아요. 일부러 뭐 더 알려줄 때 더 공부가 되듯이.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AI랑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챗GPT한테 야 나 오늘 배운 거 내가 너한테 한번 알려줘 볼게. 이상한 거 있으면 얘기해줘. 음성으로 대화할 수도 있고 글자로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야 내가 이런 거 알고 싶은데 너가 지금부터 나한테 맞춤형 선생님이 돼줄래? 그럼 너가 질문하면 내가 답변할게. 라고 하는 것도 세팅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엔 AI를 갖고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는 거죠. 이야, 정말 이게 무거운 화두입니다. 1년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왜냐면 또 AI로 활용한 어떤 딥페이크, 범죄로도 악용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뭔가 되게 이제 고민이 되는 측면이 많아요. 이게 언제까지 놀라고만 있을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방식들은 지금 포인트는 뭐냐? 그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정책들도 그렇고 정부에서 가이드라인들도 그렇고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저작권 이슈나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워터마크를 넣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하는 쪽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술이 어느 수준이냐면 사용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런 필터링을 하는 기술이 못 따라갑니다. 제일 대표적으로 유튜브에 쇼츠나 아니면은 틱톡에 영상을 올릴 때 최근에 그런 게 생겼어요. 생성형 AI로 이게 만든 겁니까 아닌 겁니까를 체크하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게 기술적으로 검증이 안 되고 걸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사용자들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답해라. 생성형 AI로 만든 거를 체크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이 걸러내다가 만약에 체크한 게 너무 없다. 그럼 그 채널을 폐쇄하거나 약관 이제 위배로 이런 걸 이제 강력하게 퍼니시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만큼 이거를 직접 기술로 쫓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맥락을 볼 때 조금은 이제 의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뉴스가 나오더라도 그 뉴스에 대해서 정말로 맥락이 맞는 것인지를 고민해보고 뭔가 특보라고 이럴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주체적으로 그런 사고가 되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인도에 있는 리퍼블릭 TV인가요? 거기가 실제로 낚인 적이 있어요. 아, 가짜 뉴스에. 어쩌 트럼프도 그 잡혀가는 사진. 그거 비슷하게 뭐가 있었냐면 트위터에 펜타곤이 폭발했다라고 하면서 이미지를 올렸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블룸버그 보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인용을 했으니 맞겠지. 그랬더니 그게 검증도 안 하고 바로 속보다 이래가지고 TV 프로그램에서 지금 펜타곤이 폭발했습니다라고 TV에서 뉴스를 낸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블룸버그에서 이거 우리 아니야라고 했다가 이제 알고 보니까 그건 이제 그냥 가짜 뉴스였던 거죠. 요즘에 그 있지 않습니까? 왜 법정에도 그 전화 통화하면서 녹음한 파일 법정에서도 이제 증거 자료로 채택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위조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목소리 일부만 바꿔가지고 내가 안 한 말인데 한 말로 만들어서 넣고. 그렇죠. 미치는 거죠, 이제. 맞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오늘 안 보여드렸지만 이제 실제로 제 음성만 따면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보이스피싱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그 유명인들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기자님 같은 경우 유튜브에 비디오 클립이 많이 있잖아요. 그 비디오 클립 한 30초에서 1분만 가져오면 그 사람이 안 부른 노래도 부르게도 할 수 있고요.
그 사람이 안 한 멘트 만드는 거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건데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제 목소리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같이 들으셨는데 같이 속으셨으니까 아들의 목소리. 네. 그래서 제가 누구 뭐 보증 섰다 잘못해서 잡혀갔다는 거여서 5천만 원 안 갖고 오면은 장기 매매 그렇죠. 해버린다. 배를 가르겠다 해갖고 정말로 당하셨습니다. 그러셨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래서 제가 최대한 기회가 되면 미디어에 많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성형 AI가 이런 결과물까지 낼 수 있어? 심지어 사진도 거의 인간하고 똑같은 수준을 낼 수 있어? 예를 들면 이번에 미드저니가 V6로 업그레이드가 됐거든요. 예. 최근에 업그레이드된 미드저니의 사진을 보면 거의 그림을 보면 정말 이거 찍은 거 아니야? 아웃포커싱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막 얼굴에 있는 죽은 게 심지어 뭐 케이팝 뭐 그려달라고 하면은 이런 정말로 특수효과 같은 느낌도 그냥 한 줄 텍스트 한 줄로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거에다가 멘트 쓰면 뉴스고 음성도 만들 수 있고 영상도 만들 수 있는 시대. 이런 게 된다 안 된다라는 것만 알고만 있어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의심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이슈가 되는 게 지금 이미 미국에서는 이제 2024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잖아요. 네네네. 대선 때 지금 벌써 화두로 나온 게 바로 이 생성형 AI 기술. 그러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비방하는 영상, 그 사람이 가지도 않은 곳에 있어서 뭔가 하는 것 같은 사진. 합성해서. 너무 만들기 쉽잖아요. 합성도 아니죠. 생성이죠. 생성. 생성이죠. 왜냐면 멘트만 넣으면 되니까. 예를 들면은 막 할렘가에서 갑자기 뭔가 욕을 하고 있는 이런 이미지 같은 거. 이런 거 그냥 뭐 상대방 후보의 이름 넣어가지고 만들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벌써부터 지금 정치계는 상당히 곤두서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술이 열린 상황에서는 막기란 어려워요. 아니 근데 요즘에도 그 보이스피싱 이런 거 되게 심각합니다만 진짜 얼마 후에는 자녀한테 그 영상 통화가 왔는데 네. 자녀가 나쁜 사람들 잡혀갖고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영상 통화. 근데 그게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가능하죠. 얼굴이든 음성이든 똑같은. 이미 중국에서 사례가 있어요. 중국에서 심지어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중국의 IT 회사 사장님이 네네네네. 그런 다른 사람의 이 딥페이크 영상에 그거를 이제 화상 통화를 하면서 낚여서 실제로 돈을 버는 그런 사례가 이미 존재합니다. 제가 그래서 요거는 제 아이디어로 항상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가족 간의 암 구호를 만들어 그런 것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예요. 어릴 적에 우리 뭐 7살 때 살던 집의 대문 색깔은 무슨 색이지? 네. 그럼 여기서 갑자기 대답은 목이 긴 코끼리 이런 식으로 엉뚱하게 대답을 하는데 네. 암 구호인 거죠. 네. 가족만 아는. 네. 이거 있어야 된다. 그쵸. 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약간 이거는 조금 극단적인 사례긴 한데 네.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 그것도 유추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요? 요즘에 SNS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절대 이제 쓰면 안 되죠, 그거는.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떤 이슈랑 보통 얘기가 되냐면 어린아이들의 이 SNS 컨텐츠를 엄마 아빠들이 되게 귀엽다고 인스타그램 같은 데 많이 올리시잖아요. 네. 근데 그 흔적들이 학습 데이터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아이가 7살 때 너무 귀여워가지고 사진 찍고 막 텍스트 써놨는데 네. 저는 까먹어요. 근데 데이터는 안 까먹습니다. 빅데이터는 까먹지 않아요. 그러면 걔가 뭐 6살 때 모습이 16살, 네. 26살까지 네. 데이터가 학습이 되면서 네. 이 어디에 악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인스타그램에 제가 우리 아이의 계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계정, 근데 그 아이가 한 12살이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제가 인스타그램에 계속 올렸어요. 근데 올린 지 자기는 까먹잖아요. 네네네. 그럼 그 인스타그램 크롤링 해가지고 데이터 네. 모아가지고 그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 지금부터 너는 누구누구야. 넌 12살인데 너의 0살 때부터 12살까지의 텍스트는 이거야. 이걸 가지고 대화해줘. 시키면 돼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SNS 도용당하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네. 유명인도 마찬가지고 그냥 네. 일반인들도. 그쵸. 그래서 인스타그램 보면 다 뭐 부업, 뭐 투자, 네. 뭐 자기한테 돈 맡겨라. 네. 이런 사람들 막 와. 네. 이거 진짜 그래서 장난이 아니네. 정보라고 하는 것, 데이터라고 하는 것의 힘, 강력함 이런 걸 우리가 생각보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그런 그 광고 문구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네. 정말 그래요. 저는 빅데이터 한 10여 년 이상 계속 해온 사람으로서 내가 언제 썼지? 라고 하는 것들이 가끔씩 제가 분석하는 내용에 제가 예전에 썼던 트위터 글이 가끔씩 나오거든요. 그럼 제가 헉하고 놀라면서 야 이거 빨리 내 트위터 옛날 거 지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이미 늦었죠 뭐.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내가 데이터를 공개된 데이터를 이곳저곳에 올리는 것은 한 번쯤 좀 이제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데이터 가져가는 거 보면은 저는 네. 얼마 전에 그 보이스피싱 연락을 받았는데
아내의 이름, 핸드폰 번호, 애들 3명의 이름, 네. 다니는 학교 다 알더라고요. 네. 직장 이름. 그니까요. 와, 그 진짜 속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전 이거 여담이지만 하고 싶은 얘기인데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인 차원에서 막기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존재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정보 보호나 보안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너무 빈약하고 인식도 낮고 투자도 잘 안 됩니다. 정보 보호. 네, 그래서 정보 보호 보안 쪽에 더 많은 투자나 이런 쪽, 특히 생성형 AI가 되면은 해킹을 막는 이런 기술조차도 기존하고 완전 다른 개념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 투자들도 반드시 필요하고 정책적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은 우리가 대부분 우리 정보를 나도 모르게 링크를 누르거나 아니면 네. 뭔가 승인을 해서 가져가거나 쓰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제3자 동의 같은 것들. 위치 사용 승인.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조금 더 좀 정책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데이터가 요즘에는 한번 들어가면은 이 클라우드 비용이 너무 저렴해져서 옛날에는 이제 이 데이터 관리하는데 돈이 너무 들어서 삭제를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는 이 비용이 너무 싸지고 이걸로 만드는 것보다 이 사람에게 광고를 내는 게 돈이 더 많이 이제 이득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안 지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0년 있다가도 저는 이제 지워주세요 하는데 안 지워진 어딘가에 그 기록을 제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잊혀질 권리에 대해서 또 그쵸.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AI는 그거를 응용해서 이제 더 뭔가 나처럼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그게 이제 좀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진짜 그 AI가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하는. 와. 그렇죠. 근데 거기서도 이제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나올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AI 혼자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기에는 저는 아직도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AI를 컨트롤하고 도구적이기 때문에 도구랑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예전에 우리가 처음에 이 빅데이터 나올 때 이걸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칼도 사람을 찌를 수도 있지만 요리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렇게 비슷하게 요즘에 얘기한 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생성형 AI를 가이드라인 없이 주는 건 일반인들에게 핵을 그냥 주는 거랑 마찬가지다라는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에게 칼 주는 거랑 같다. 네, 근데 그걸 핵이라고 표현했어요. 예전엔 칼이었는데 빅데이터 때는 칼이었는데 이게 AI 생성형에는 핵 연료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핵 연료가 발전소로 쓰면 좋을 수도 있지만 네네네네. 노출만 잘못되면 바로 사람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급의 이거는 강력한 녀석이다. 근데 이 자체가 뭔가를 사람을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이거를 어떻게 응용하고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이슈가 되다 보니 이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 수준이 아니라 정부나 국가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갖고 각 국가별로도 본인 그 나라의 언어 모델이 있는 것, 그 나라의 AI 기술이 있는 것이 단순히 기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지금의 변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을 빨리 보는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저희가 여러 스타트업 기업들의 어떤 신기한 서비스 업무 능률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AI 서비스를 봤다면 분명히 이거 가지고 어디선가 범죄 조직은 뭔가 또 만들고 있을 거고 그래서 양날의 검 혹은 핵연료 좋은 곳에 쓰여야 되는데 해서 우리도 앞으로 많이 준비하고 많이 공부하고 많이 배우고 또 실행도 해보고 해야겠습니다. 오늘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김덕진 소장님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화장품 사업 파트너님. 화장품 사업 하나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